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오늘은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 할 책은요, 설탕 세계를 바꾸다입니다. 출판사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검둥소 출판사입니다. 자, 오늘 역시 변함없이 저를 도와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세훈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현쌤, 김상현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일요일 날 밤 10시 10분입니다. 다들 지금 표정이 일요일 날 밤에 내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표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 책을 소개해 주신 간략한 어떤 소개를 세훈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려면 제일 처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책을 추천해주면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이상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으면 돼요. 네. 근데 그 이전 학생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추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관이라는 걸 설명하기도 사실은 베이스가 있어야 역사관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조그만한 역사들이 조금 있어야 그래도 그런 역사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중학교 1, 2, 3학년의 학생들이 읽어야 하는 역사책은 기본적으로 저는 미시사를 다룬 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설탕 세계를 바꾸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식의 책들이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거는 역사책은 아니고 약간 인류학 쪽 책이긴 한데, 뭐 대구 같은 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 혹은 사람들이 먹는 식품 같은 거 하나를 잡고 그걸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어쨌든 이제 최근에는 설탕이라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할 것들도 많겠다 싶어서 이제 이 책으로 역사를 처음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예,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설탕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물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인과성의 흐름을 좀 설명해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역사가 자칫 잘못 공부하게 되면 되게 추상으로 흐를 수 있는데, 네. 이 책이나 어떤 미시사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의 기제를 중심으로 이제 서술을 하다 보면 사실상 좀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역사의 인과성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제 자료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 자료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시대와 연도에 대한 어떠한 그 정확한 어떠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외로 제목이 되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떠한 책이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중학생쯤 돼야 이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훈쌤은 뭐 고등학생들 전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고등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학을 전공한다거나 특히 경제학 전공하는 학생들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 전공하는 학생들 좀 당연히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신분제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계급적 사회 계층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고자 하는 사회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도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공정무역의 원조가 이 책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출판사 이름도 검둥소예요. 제가 이 소를 좀 이렇게 좀 알아요. 제가 소에 대해서 좀 아는데, 우리나라 이 전통적인 소가 지금 누런 황소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는 검둥소가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다음에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네, 검둥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왜 호랑이 무늬의 그 소도 있었어요. 칙소라고 불려지는 소도 맞아요.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검둥소가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출판사 이름이 굉장히 반가웠다. 그리고 이제 검둥소 순수 우리말이잖아요. 궁금하네. 이 출판사는 왜 이걸로 지었을까? 그러게요. 어렸을 때 아마
자기네 집 소가 검둥소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우리 집 검둥소는 어디 갔을까?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뭔가 제가 질문을 잘못 던졌네요. 아니 그 뭔가 이제 상상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제 예. 맘이니까. 예. 자,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의미 있는 책입니다. 청취자분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실제 그 학생들을 좀 지도해 보셨던 상현쌤은 네네. 예, 아이들이 이 책을 어떻게 느끼던가요? 일단은 역사와 관련된 책은 좀 반응이 나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학생들이 역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과목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리감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중에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설탕이라고 사실은 이제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뭐 사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음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얘기 중에 어떤 거는 이제 흥미가 가지는 요소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설탕이라는 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흑인 노예제와 뭐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예전에는 설탕이 흔하지 않았는데 설탕이 흔해지게 되면서 이게 뭐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됐다거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흥미를 갖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 역시도 이게 사실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가 그 이제 그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막 나오면서 슈가보이 막 이름을 얻으면서 설탕에 대해서 이제 되게 논쟁이 그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설탕이라고 해서 이 책을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실이 사실 설탕은 발명품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사실 마트에 가면 너무나 싸게 구할 수 있는 게 설탕이잖아요. 정말 옛날부터 언제나 있었을 것만 같았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없었을 거라는 거죠. 설탕은 발명품이고,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발명을 했고 이 설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흥미가 생기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책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그 왜 우리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어떤 교류를 이야기할 때 그 유럽 입장에서는 서아시아가 자기들 기준으로 동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리엔트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중동 지역, 네. 그쪽 서남아시아 지방이죠. 서아시아 지방과 사실은 이제 서아시아 지방이 유럽과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과 마주하는 서아시아 지방의 오랜 역사적인 형태, 그러니까 기독교와 어떤 이슬람적인 형태의 문화적인 배경이 각각 다르지만 네. 이들이 인접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류했는가도 사실은 이 책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 그렇죠. 설탕이 서아시아에서 이제 전달되어지는 네.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되어지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부끄럽게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된 게 있어요. 청취자님께 소개하자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준디 사프루 대학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네. 이 책에 보면 준디 사프루 대학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당시 그 세계 최고의 대학. 그래서 중국 이전에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인류의 가장 탁월한 어떤 학자들이 모였던 어떠한 준디 사프루 대학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속에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주는 게 조금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되게 많이들 해주는 것 같아요. 책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놓고 자세하게 청취자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책을 읽으실 때 좀 반감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부의 권력의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설탕을 가지고 조각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전시했다거나 궁정연회에서 전시했다거나, 그리고 이 설탕을 매개로 해서 산업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대규모 노동력을 통한 어떠한 산업화된 농업이 어떻게 발전했고 그것이 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 세세하게 설명이 잘 돼서 굉장히 좀 학생들이 이것을 읽게 되면은 생동감 있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가져보게 되었어요. 일단 학생들이 가장 먼저 이제 흥미를 갖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랜테이션 이 농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뭐 옆에서는 뭐 벼를 기르고 옆에는 뭐 다른 작물도 기르고 뭐 이러면서 마을에서 생산하는 작물이 그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이 소비하는 형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플랜테이션이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공장 같은 시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생산되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어떤 공장 같은 형태의 플랜테이션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를 착취해서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한 형태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형태였고, 사실은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이 일하는 그 카리브 연안이나 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 이전에도 사실은 최초의 그 플랜테이션을 고안했던 사람들도 전쟁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걔네들을 거기에 이제 투여를 해가지고 설탕을 이제 생산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기심이랄까? 뭐 그런 점들도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은 일단 플랜테이션을 보면 굉장히 압도를 당해요, 사실. 와, 이런 게 있나? 그러면서 예, 모든 생산 시설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설탕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필수적인 그런 농법인 거잖아요. 농법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되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산업화된 농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매개로 해서 이제 경제를 돌리고 자본이 거대 자본이 축적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또 거대 자본이 다시 공업으로 좀 투자가 되고, 결국은 이제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는 거죠. 결국은 초기 자본 축적 과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초기 어떤 자본 축적의 과정들. 결국은 이 시대 노예나 농노들, 노동자들의 어떠한 고통으로부터 만들어진 부가 소수에게 독점되고, 그 부가 다시 또 모여서 움직여지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담인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설탕보다 더 압도적인 물건이 있었어요. 이 비슷한 시기에. 뭐죠?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진짜 비슷한 압도적인 물건이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당시 가장 최고 히트 상품이 있었어요. 관심이 없는 척을 하시면 어떡해. 생각하는 중인데 뭐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독점이었어요. 상품 작물 같은 건가요? 아, 홍삼이에요. 네네. 이게 백삼이 이 열이 많이 나는데, 인삼이 우리나라 인삼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인삼을 그냥 먹으면 열이 나는 거야. 맞아요. 그래갖고 이 인삼을 정제를 하는 거죠. 9번 찌고 9번 말리는 게 이제, 그리고 홍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정관장 홍삼의 역사적 원조죠. 그러면 이제 이 홍삼이 만들어지면서 약성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 부작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중국 쪽에서. 그래서 사실상 이 홍삼에 대한 독점적 제조, 그 다음에 이 홍삼에 대한 독점적 제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판매,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 중국,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만약에 독점주로 판매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을 할 수가 있었겠죠. 네. 일단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부를 획득한 사람이 조선에 나옵니다. 그게 요즘 한참 예전에 그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알듯 말듯한데요. 그 임상옥입니다. 거상 네네. 임상. 예, 그 분이 그걸로 돈 번 거예요. 네, 홍삼 무역. 홍삼으로 번 거예요. 홍삼으로. 그러니까 당시 동아시아 무역을 완전히 독점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따지면은 일본과 중국과 그 조선에 당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이 조금만 더 독한 마음을 가져서 조금만 더 이윤추구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훨씬 더 거대한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자본을 아마 축적했던 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당시 조선 세금의 60%를 냈습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예, 예.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산업화를 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조금 고쳐먹었으면 어떻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이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는 영국과 프랑스는 엄청나게 많은 임상옥을 갖고 있었다. 그것도 식민지에 막 설탕을 뿌려가면서, 예? 훨씬 더 대중적이잖아요. 아니 홍삼이야 비싸고 그러니까는 늘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설탕은 늘 먹는 거니까. 누구나 욕망하는. 그렇죠. 역시 대중적이야. 예, 대중적이고 그런 어떠한 부분들로 가면은 훨씬 더 영향력이 좀 커졌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소재가 설탕이라고 하는 소재가 홍삼이라고 하는 소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세계사적인 변동에 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겠구나. 어쨌든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계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이 없는 걸 사실은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쯤 되면 우리는 이미 설탕이 없는 세계 자체에 대한 상상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릴 때 그런 동화들이 있잖아요. 뭐 서당 훈장님이 어디다가 꿀단지를 숨겨놓고 혼자서 찍어 먹었다더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왜 꿀단지를 굳이 숨겨놓고 먹지? 단 게 이렇게 많은데. 근데 그랬어요? 실제로 꿀은 안 그랬었고.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꿀의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꿀 먹으면 이렇게 목이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달아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사실은 꿀의 기본적 꿀이 맛있다라는 건 단맛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쨌든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뭐 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래서 꿀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단맛을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뭐 사실 단맛을 꿀이 아니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단지를 숨겨놓고 먹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사실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걸 굳이 숨겨놓고 먹는 거야? 애들은 왜 이렇게 환장하는 거야? 이런 느낌들이 너무 강해서 어릴 때 좀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탕이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조그만 이야기 하나하나씩에 대한 느낌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그런 게 있었어요. 꿀 얘기 나오니까 저는 꿀을 좋아하는데 이 꿀은 천연 방부제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그렇죠. 꿀을 좋아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벌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벌꿀을 먹어야죠. 꿀. 꿀이 벌꿀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러니까 벌꿀 중에서 왜 이렇게 꿀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카시아 꿀이 꿀. 향이 좀 좋죠. 저는 아카시아 꿀은 잘 먹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꿀들은 이렇게 좀 간질간질한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게 사실은 이게 벌에서 나오는 좋은 성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감기 걸렸을 때 그 캐나다 빙청인가 아주 작은 모기 같은 벌이 있대요. 네.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목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은 난 좋던데. 아니 좋아요 그거. 그래서 그거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뭐 설탕 먹고 나은 적은 별로 없는데 꿀 먹고 나은 적은 설탕을 좀 안 있잖아요. 먹죠. 설탕을 우리가 맨날 먹는 걸 굳이 우리가 약으로 먹진 않잖아요. 여기 보면 뭐 약으로도 먹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작용 이빨이 썩음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고 뭔가 접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약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설탕도 조금 들어왔을 때는 아마 약이라는 생각들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백종원 씨 막 그때 슈가바이 논란이 됐을 때 제가 읽었었던 어떤 칼럼인데 그러니까 설탕을 위한 변명 이런 류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의 구호식품 같은 거에 굉장히 주요한 성분이 그러니까 밀가루와 설탕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양이 결핍된 상태니까 그게 오면 몸이 이제 확 좋아지는 거니까 아마 예전에 그래서 이제 약효처럼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다. 당분에 반응해서 에너지가 일단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요. 뭐 마약도 먹이고 그랬는데 일하라고. 아편도 막 먹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게 또 사카린이 괜찮은 음식이라면서요? 그게 또 막 논쟁이 있는데 예전에는 몸에 안 좋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 FDA인가? 뭐 어디서 이제 뭐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렇게 했다고 처음에 사카린 그 기사 봤을 때는 사카린이 개발됐을 때 이제 조금 지나서 캐나다에선가 어느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뭐 암 발생률이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카린을 우리나라에서도 막 엄청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카린은 나쁜 음식, 설탕을 대신 씁시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설탕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새 이제 나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설탕보다 사카린이 오히려 더 낫더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카린이 또 설탕의 뭐 300배 정도가 달다면서요. 네. 어렸을 때 사카린 안 드셔보신 거죠? 예. 집이 부유해서 그래요. 뉴슈가라고 뉴슈가를 모르다니. 아니 뉴슈가를 저는 아는데 어머니한테만 들어봤어요. 그 미숫가루에 이렇게 어머님이 그 사카린 타주시는 거고 부잣집 자식들은 그 설탕을 타줬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 이병철 회장님께서 삼성그룹 상업주께서 설탕 수입한다고 그런 다음에 사카린 수입하셔서 돈 많이 버셔서 한국 비료를 뺏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한국 비료를 사오려고 하다가 또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사카린은
설탕보다 맛없습니다. 아, 제 입맛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단맛의 가미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 다이어트 좋다고 있죠. 얘기하더라고요. 칼로리가 없으니까. 네, 칼로리가 칼로리가 없다면서요.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인의 건강에 나을 수 있다.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은 사카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청취자분들. 나와요. 살짝 좀 살짝 맨 나오죠. 마지막에. 살짝, 응. 살짝. 뭐가 안 나오는 정도로 봐야 돼요. 잠깐 봤어요. 네? 잠깐 이렇게 책을 펼쳤는데 사카린이 등장하길래 오 사카린. 별거 오히려 이 책의 어떤 주요한 특징적 표현은 어떠한 인류 문명이 전파되어지는 것, 즉 어떤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 물건이 세계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설탕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흐름은 서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사에서는 중국에서 한국, 일본을 거치거든요.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문화의 어떠한 전파의 흐름을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노예제에서 노동자로의 어떤 전환 과정이 나와요. 네, 신분제가 나오죠. 폐지되면서 어쨌든 신분적인 형태의 예속으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계약적 관계로 신분의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계약적 관계에서의 노동자로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어떤 삶의 어떤 고통을 겪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걸 설명해가는 과정.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의 초반부에는 설탕의 어두운 면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에 대한 인간의 욕망, 특히 이제 유럽인의 욕망 때문에 아프리카 노예 매매가 되어서 이제 플랜테이션에 이제 흑인 노동력이 투여가 됐었는데, 역설적으로 이 설탕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노예제가 해방이 되고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그런 노예제가 폐지되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되게 역설적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예가 없어진 공간에 누군가는 싼 인력을 제공해야 되니까 이를테면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를 해서 이제 거기서 아주 싼 값에 노동을 하거나, 그리고 저는 또 기억이 나는 점이,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그 중국인이랑 일본인이랑 당신 조선인이겠죠? 조선인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더 싼 값 노동력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거기 이주를 해서 이제 사탕수수를 재배를 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그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했을 때 그 진주만에, 그러니까 하와이죠. 하와이에 그 일본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계 미국인들이 다 그 강제로 미국의 어떤 수용소에 이주가 돼가지고 거기서 지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럼 하와이에 일본계 미국인이 많았을까?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탕수수 이제 노동자로 이주를 했던 사람들의 자손이고, 사실상 그 사람들은 이제 경우는 다르겠지만 거의 미국인의 정체성을 갖췄었구나.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한국인도 마찬가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왜 이승만, 예전에 저희 얘기했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 한인 이주의 역사가 하와이 이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탕수수 노동을 하러 갔겠구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때 생각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탕수수 노동자 밭에서 네. 이때 이 책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네, 15시간 네. 노동을 했을 때 그들이 받은 임금이 얼마나 됐겠어요. 뭐 90센트 뭐 이렇게 이걸 갖다가 3만 불을 모아줬는데,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3만 명 정도의 한인 노동자들이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밭에서 노동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기록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어떤 수치는 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래서 또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좀 깨알 재미 중에 하나는, 그 왜 우리가 이제 노예 해방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하도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게티스버그 연설과 링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찌 본다면은 미국이 노예 해방이 제일 늦은 나라였거든요.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 뭐 쟤네가 제일 먼저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맨 마지막에 한 느낌이거든요. 제 입장에서 아직도 저러고 있나? 라는 어떠한 느낌인데 이 책에서 확실히 나와요. 예, 프랑스, 영국,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보다 훨씬 더 먼저 노예 해방에 대한 어떤 주장들을 펼쳤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이 노예 해방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플랜테이션 농업이 어떤 해체가 되고 노예제가 이제 그 계약제 노동자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노예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비효율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 어쨌든 노예들을 해방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노동자 어떠한 흐름으로서 만들어 주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좋고
노예 본인들에게도 좋고 노비 본인들에게도 좋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측면들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명의 소비자와 노동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신분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이 경제적 이익에도 합당하고 무엇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도 타당하고 옳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그 뭐 굉장히 훌륭한 영국인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노예 해방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우연에 의한 결과는 아니다. 학생들이 아마 이걸 보면 저절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미시사가 학생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라는 것이 역사 자체로 그냥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를 알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역사가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경제랑 역사는 사실 떼놓고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들이 경제에 의해서 촉발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를 잘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 어쨌든 역사를 그냥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판단할 때 경제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는 점에서도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게 꽤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요새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세계 경제사라는 책이 있어요. 교유서가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중학생들이 읽기 약간 어려운 책이긴 한데, 이 책을 읽다가 저도 이제 처음 부분을 딱 읽으면서 이렇겠구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을 때 저는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기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잘 살게 됐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를 그 책에서 설명하기로는 임금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높아서 그 임금 대신에 사용할 기계가 필요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도 생각하는 게 가능하구나, 이제 수치로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역사라는 걸 공부를 하려면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 경제에 관련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요새 들고 있어요. 예, 어쨌든 이 책은 청취자분들 저는 강추입니다. 특히 중학생들에게 진짜 필독 교양서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거를 읽다 보면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인문사회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에게도 설탕의 정제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화학적인 부분들까지 결합되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또 노예제 얘기했으니까 또 연장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사실 노예 해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노예 해방은 이제 갑오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흐름들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노예 해방의 첫 번째 출발점은 1801년 정도에 일어나요. 되게 오래전이네요. 그럼요. 순조에 의한 공노비 해방을 노예주의 해방이라고 봐야죠. 공노비 해방도 어쨌든 그렇죠. 국가가 공적인 5만 명의 노비를 갖다가 자유민으로 풀어준 거니까 일종의 그것도 이제 노예 해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세금 거두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도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시대에 일어났었던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어떤 산업적인 형태에 대한 모습들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 배경이 일어나게 되는 뭐 한국사의 어떠한 기제는 무엇이었을까, 또 이런 걸 또 한번 찾아보면은 리포트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재미난 어떠한 소재들은 무궁무진하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괜찮다면 이제 우리나라 학교들도 이런 책을 선정해서 한 2주나 3주 정도 선생님과 함께 이제 리포팅을 하는 그런 수업을 한다면, 그 자료를 찾고 거기서 발표를 하고 과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좀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이 책을 처음에 접했을 때 되게 이 책 새로운데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림이,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보통 그림을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감상 위주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그림이 어떤 사료로서의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아 그림을 요렇게도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되게 그 부분이 약간 새롭게 이렇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었고 진지하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걸 이제 이런 책들의 대부분이 지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새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뭐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몰라요. 생각보다 진짜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깜짝 놀랐던 게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가 남아메리카에 있다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 약간 놀랐는데 수학 선생님 하도 많이 해서 그래. 하루에 7시간씩. 남아메리카를 어떻게 가면 될까 그랬는데 차를 타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세계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는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런 지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도 있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세계 지리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다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인문학적 진짜 여담입니다만 저 며칠 전에 JTBC에서 하는 그 유시민 작가님과 정재승 예. 두 분의 비트코인에 대한 네. 그 토론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예. 혹시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말할까 말까 하는데 팟캐스트는 원래 제한이 없는 거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역시 한국 인문학은 멀었다. 예? 예, 인문학적 소양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하나의 그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 수준에서 그렇게 높지 않지 않는가라는 좀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와 분리할 수 없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게임 이론입니다. 아 근데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게 인간에 나타나는 어떤 한 측면에 대한 작은 부분에 대한 하나의 분석의 틀이지 그게 무슨 인류 역사에 바뀌지 않는 만류인력의 법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제시하는데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TV에 나와서 토론할 수 있고 그걸 하나의 근거로 들 수 있는 거라는 것 자체가 아 정말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 저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인문사회학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새로운 기술과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새로운 기제는 늘 분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암호화폐와 분리될 수 없다고 인식이 되어질 수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면 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분리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그런 어떠한 당연한 인문사회적인 철학적 배경이 그 토론에선 전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토론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건 잠깐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분리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기술적으로 뭘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의 시도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기술의 발전 혹은 제도의 발달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암호화폐를 제한하겠다라는 제도가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 그 제도에 맞춰서 또 블록체인을 발달시키는 기술들이 개발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그게 하고 인류 있거든요. 역사인데. 그러니까. 마치 블록체인 기술을 없애버리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만 이해하고 그 인간에 대한 어떠한 기제를 게임 이론 하나만 갖고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 정말 저거는 좀 TV에서 보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싸이월드의 도토리로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었어요. 예? 아니, 싸이월드의 도토리로 대한민국은 달러를 대체할 수도 있었죠. 그때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예? 도토리를 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었고 새로운 형태로 하면 되는 거죠. 너무 2030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너무 그것에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둡고 힘든 슬픈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 몰아주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았고 여담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인문사회학적인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근원적으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날 토론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느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책도 좀 읽어보시라. 근데 예.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이랑 비트코인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장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를 가져다 놓고 그 처음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그 마이닝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디지털 플랜테이션의 형태인 거잖아요. 특정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몰빵을 딱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설탕이라는 게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서 설탕이 나왔듯이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인간의 욕망이 딱 투여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막 번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이 이제 전지구적으로 확산됐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매개체가 다를 뿐이지 예. 작동하는 방식은 결국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탕이라는 것이 실제로 세계로 퍼져나갈 때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설탕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막 변화해 갈 거란 예측을 못한 상태로 당장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 암호화폐가 됐든 아니면 블록체인이 됐든 그런 어떤 과학 기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을 계속 결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항이라는 건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것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회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저항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저항을 통해서 길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역사책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설탕은 먹기라도 하죠. 네, 뭐 그렇죠. 네. 암호화폐는 사실상 보상으로 도토리예요. 싸이월드 도토리. 아무도 싸이월드의 도토리를 원하지 않으면 그건 먹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 달러의 가치라든가 뭐 금의 가치라든가 이런 어떠한 형태의 제도적인 형태에 구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뭐 굉장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끝물이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암호화폐 뭐 거기서 뭐 돈을 넣어본 적도 그렇긴 한데 약간 이게 잘 이렇게 승화가 되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질서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화폐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특정한 어떤 것과 맞바꿀 수 있는 용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화폐에다가 갖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미 화폐라는 건 그런 기능을 굉장히 많이 잃어가고 있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돈을 주고 살 때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실물로 돈을 주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카드로 긁었을 때 그게 실물로 돈이 흘러가지 않거든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미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화폐가 그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화폐가 가치를 가졌던 그 과정하고 똑같이 흘러갈까 하는 건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도 뭐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는 있어요. 늘 형성될 거예요. 신용이라는 문제와 내용으로 결합돼서 뭐 당연히 화폐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화폐의 패권도 변하겠죠. 예. 뭐 당연히 설탕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설탕 때문에 지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각 항상 중심적인 어떠한 물건의 기제는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화폐도 역시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저는 그냥 암호화폐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토론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저의 불만은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랑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은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 논리를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분리될 수도 있지. 그럼 암호화폐대로 발전을 시키면 되고 블록체인대로 발전하면 이게 왜 분리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보면 귀찮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플에서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디자인이 먼저 나오고 거기 맞춰. 이렇게 하면 디자이너들이 막 너무 기술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이랑 분리시킬 때니까 니네 블록체인인데 개발해. 그러면 아이씨 암호화폐 있어야 편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까요? 아,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인간을 한 방향으로만 바라보지?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떠한 하나의 패턴은 극히 너무너무 작은 일부분인데 그게 모든 인간의 행위 패턴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막 설명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텔레비를 보다가 TV를 보다가 야 저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적인 방송인 JTBC 뉴스룸에서 진행하는 토론인데 너무 속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거 아니라고. 아니 인간의 행위 패턴이 왜 그렇게만 결정이 되냐고. 선의에 의해서 행동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악에 의해서 행동되어질 수 있고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지만 공익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패턴이라는 거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행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어떠한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한 가지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을 어느 한 가지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좀 문제가 됐던 거고 저는 뭐 사실은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도 안 하는 상황인데 암호화폐는 뭐 더더군다나 안 했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뇌과학이라는 게 연구하는 분야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의 결과들을 저도 이제 뭐 전문적인 건 모르고 뭐 책으로만 접하게 되는 뇌과학의 결과는 사실 인간의 행동들이 굉장히 이익 쪽으로 향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이 그렇게 의도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뇌가 그렇게 이익 쪽을 자꾸 유전자 쪽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발현된다는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만약에 뇌과학자들의 눈이 쏠려 있다면 뇌과학자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추구되는 방향으로 인간의 행동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가치관이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위험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책들이 등장했을 때도 우리는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어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는 방향으로 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시각들이 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약간 경계의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네, 만약에 보셨으면은 더 비판적으로 하셨을 거야. 아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안 보고도 이런 얘기 하는구나. 보면 좀 심한 얘기를 했겠다. 그러니까 저는 차마 그 얘기를 이제 못했는데 아마 제가 느꼈던 불만이 사실 그거예요. 왜 그쪽으로만 바라봐. 그러니까 인간은 보상이 없어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안전에 대한 니즈, 그 다음에 확실성에 대한 니즈,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보상 없이도 해요, 사람들인데. 너무 이제 보상까지 줘야 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렇다면 이 논리가 뭐냐. 이제, 어쨌든 이런 어떤 문제를 좀 가졌는데.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 이 책을 읽어보면은 또 인도에서의 어떤 플랜테이션 설탕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의회를 압박하여. 다른 식민지에서 재배되어지는 설탕에 대한 세금을 막 매겨서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또 그 이익을 얻기 위한 또 그들만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식민지를 잃어버리고 뭐 이런 어떠한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보면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눈앞의 이익을 얻는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도저히 그것을 수용해낼 수 없는 수용 범위에 벗어난 것을 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기고 뭐 세계의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이 바뀌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오늘 비트코인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지어지죠. 청취자분 좀 많이 갔어요, 제가.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최근에 느꼈던 가장 불편했던 제 뇌를 지배하는 가장 불편했던 토론이었어요. 진짜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시민 대표님 작가님과 저에겐 영원히 사실 유시민 정치인인데 자꾸 유시민 작가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작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정재승 교수님이랑 해가지고 서로 입장이 반대예요. 그리고 무슨 거래소 대표님 한 분 나오시고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한 분 나오셔가지고 이제 토론을 진행하셨는데 저는 그 거래소 대표님이 시각이 토론에는 어울리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에 대한 좀 다양한 형태의 이해를 통해서 좀 하고 어떤 하나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에도 좀 심도 있는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자, 이제 좀 마무리 짓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너무 좀 즐겁게, 예, 즐겁게 막 얘기하는데, 사실 이 책을 읽으시면은 연결이 안 되진 않는구나. 아니, 다 연결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연결이 안 되진 않는구나. 여기서 비트코인 생각해내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너희들이 기발하구나 라는 생각도 혹시 이 책을 읽으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좀 한번 읽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추천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그런 형태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형태의 책이 설탕뿐만 아니라 석유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이것과 관련된 형태의 책. 근데 저는 이 책을 추천해요. 예, 석유보단 이게 나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 좀 이런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무리 좀 이렇게 지어주시죠, 세훈 쌤. 예. 저는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원래 좋아하는 책은 이렇게 약간 역사관을 보여주는 책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라든지 아니면 뭐 에릭 소금 같은 역사론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약간 그런 역사관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거 가끔씩 읽는 것도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식을 확실히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런 상식이 조금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키는 어떤 고리를 뭔가 사실과 사실을 연결시키는 연습들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연습을 위해서라도 이런 미시사적인 책들을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연 쌤 또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 이 책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플랜테이션이라는 거는 이름만 들어봤지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몰랐고 설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명된 상품이다라는 게 그거를 일단은 알게 되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결국 이 책에서 처음에 이제 던지는 얘기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처음에 벌꿀의 시대에서 설탕의 시대로 변했다라고 이제 화두를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벌꿀의 시대는 뭐였고 설탕의 시대로 변해가면서 사실은 인간이 어떤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두운 면도 있었고 사실은 밝은 면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혼합돼서 지금의 나와 지금의 내가 사는 세상을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저기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내가 사는 삶, 현재의 나의 삶과 어떻게 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연결되는지를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저희는 이렇게 한 주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네. 이 수요 독서 시간은 아무래도 저의 삶에 굉장히 풍요로운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올 때는 지치고 피곤한데 내려갈 때는 좀 이렇게 활기차게 내려가지는 거의 유일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월요일엔 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방송도 시작됐고요. 이제 뭐 과목별 심층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항상 맨날 이야기하는데 진짜 제가 역사 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역사 하시는 분들이 좀만 자꾸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만나서 최후 통첩을 하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방송은 월수금의 기본 방송을 하고 화목에는 심층 방송을 하고 또 부정기적인 방송을 하고 이게 원래 학원의 기본 패턴이거든요. 월수금 화목토. 그래서 교육진담이 그런 식의 어떠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어떠한 노력들 이제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뭐 춥고 또 새로 2008년 이제 2018년 이제 진행됐는데 심찬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이 책 좀 나름 그 읽어보면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책도 되어 있겠지만 아마 이 책은 즐거움보다는 아이들의 지식의 지평을 굉장히 조금은 더 다양하고 넓혀줄 수 있는 책이니까 양서다라는 느낌으로 학생들에게 좀 읽히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진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